열어서 보면 우리 업무무관 부동산 동산 뭐 가지급금 가수금 그밖에 적수 적혀 있으니까 여기서 업무무관 자산 적수에 대해서 쓰는 거고, 그리고 갑지로 가시면 우리 여기에 이자율별로 쭉 쓰는 거 있었죠. 이자율별로 써서 우리 지금 여기도 두 칸 적혀 있죠. 지금 여기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만 적혀 있는데 위에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아래는 수령자 불명 사채이자, 여기는 건설자금이자, 여기는 국조법에 의한 거, 이렇게 똑같이 위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서식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보고 할게요. 자, 문제 보면 업무무관 자산 현황이라고 적혀 있고, 자, 여기에 토지 1억이 있는데 2015년 3월 1일에 비업무용으로 취득했대요.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자 현황이 있는데 7%에 560만 원의 이자인데 채권자를 알 수 없는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고, 우리 원천징수 안 했으니까 전부 다 상여라고 처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의 이자에는 우리 120만 원은 건설 중인 공장 건물, 얘는 22년도에 대한 차입금 이자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240만 원 중에 120만 원이 건설 자금 이자란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자료일은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어 있고, 뭐 자료일은 손익계산서에 이자 비용들이 들어가 있고, 업무보안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조정 갑을 데이터를 이용하기로 한다. 여기서도 불러오기 하면 이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서식으로 가서, 자, 첫 번째 1번 자료는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정기 이월되었다. 우리는 1억 원이다 라고 쓰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 가지급금 인정이자 입력했었죠. 그 입력했었기 때문에 그냥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우리가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입력했던 정보가 불러와진 거예요. 다음 가수금에서도 불러오기를 하면 그때 상기했던 것 같이 불러와졌죠. 지금 이건 우리가 입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문제서도 안 알려주고 우리 앞에 입력했던 거를 불러와서 쓴다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업무무관 자산 적수에 대한 거는 이제 이렇게 불러와 주면 전부 다 끝이 났고, 이제 갑지로 가서 갑지로, 자, 여기에서도 우리 원래 새로 불러오기를 하면 이자 지급한 거를 시험에서 저격으로 놓으면 얘네들이 불러와줘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걸려있지 않으니까 우리 문제에 7% 우리 K랩에서 했던 거 똑같이 500만 원이고, 6% 720만 원, 그리고 5% 240만 원이다. 지금 쓰는 방식은 똑같죠. 그럼 이 중에서 7%는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고, 5% 중에 120만 원은 건설자금 이자다. 이렇게만 써주면, 자, 이거 작성은 끝이 났어요. 자, 그럼 우리 조정할 것도 지금 이 금액 두 개 하고, 그리고 위에 있는 송금 부산입 지급 이자하고 이렇게 세 개만 조정해 주면 되겠네요. 자, 조정 학교 등록으로 가서, 자, 첫 번째 업무 무관 자산 지급 이자 757만 2,176원. 이거 소득 처분이 뭐였죠? 업무 무관 자산 지급 이자는 기타 사회 유출이었죠. 자, 기억 안 나신 분은
우리 K랩 F4번의 폐예요. 그죠? 다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560만원. 얘는 전부 다 상여로 처분할 거고, 다음 건설자금이자 120만원 유보 발생.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얘 입력은 끝났어요. 다음 이제 얘는 끝이 났고, 자 우리 교재 조금 앞 페이지로 517페이지로 갈게요. 조금 앞으로. 자,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있죠. 자, 지금 우리 위쪽에 보시면 파란색 적혀 있는 게 건설자금이자는 업무무관 부동산 등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하고 건설자금이자를 부인하니까 이중 부인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우리 이 앞에 있을 때 조정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쓰면은 이중 부인될 수 있다고 적어 놓은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스마트에서는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에 합계 등록免除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식이 AT 시험에는 자주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만 나오면 조정해야 될 거잖아. 그러면 소득금의 조정학교표로 가서 써야 돼요. 얘는 조정해야 된다면. 자, 그럼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내용을 보면 공장 건물 신축 공사 한 개 있는데, 자, 올해 시작했고 준공일은 뭐 내후년이고 총 공사 대금은 2억 원인데 이 중에서 올해 10월 19일 날 1억 2천만 원을 빌렸네요. 그리고 단기 이자 지출액이 120만 원이고 이자는 5%, 대상일수는 73일이다. 당법인은 건설자금 이자에 대하여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고 결산을 종료하였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보 가지고 우리 건설자금 이자 조정명세서로 들어가서 위치가 지금 K랩에서는 얘가 제일 아래쪽에 있었던 거고 얘가 제일 위에 있던 건데, 얘는 서식 순서고 순서가 좀 바뀌어 있죠. 그럼 여기에서 먼저 입력을 할 거예요. 자, 얘는 공장 건물 신축 공사고 대출 기간은 한국은행, 차입 일자는 2020년 10월 19일이고 차입 금액은 1억 2천만 원, 이자율은 5%고. 자, 지금 여기 단기 지급이자 적혀 있는 칸 있죠. 이 칸이 우리 K랩에서 여기 지급이자에 일시이자 수익 차감 썼던 이 칸 있죠. 이 칸인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일시이자 수익이 없기 때문에 전액 그대로 우리 이자 지출 120만 원이고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0월 18일.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일수는 73일. 자, 그리고 이제 건설자금 이자 계산 대상 금액은 우리가 계산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1억 2천만 원이고 1억
2천만 원에 곱하기 이자율이 5%니까 0.05 곱하기 대상의 수 73일인데 365일로 보자라고 했으니까 딱 이자가 120만 원이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이 120만 원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계속 이쪽 13번 쓸 때는 계산을 해서 쓰고 있죠. 시험 때는 아예 둘 다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이 시험 할 때는. 그러면 방금처럼 꼭 계산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작성 끝났고 우리는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 건설 중인 자산분의 12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얘는 끝났죠. 회사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한 거 없으니까 여기에 안 쓰고, 그럼 여기에 학교 등록이라는 메뉴가 없죠. 그래서 시험에서 이 서식만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기에 이 금액을 가지고 전체 메뉴에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있죠. 여기로 들어가서 그 금액을 가산 조정 쪽에다가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건 지금 우리 앞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에서 썼기 때문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써주는 것까지 시험에 나오면 직접 여기까지 와서 써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여기 것까지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외화가 우리 교재 503페이지로 갈게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의 조정명세서를 보도록 합시다. 일단 먼저 우리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 손실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서식은 법인세법은 외화환산을 기말에 하겠다라고 하면 꼭 해야 되고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안 해야 돼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걸 발생일 기준 환율로 둔다라고 하는 건데 처음 생겼을 때 써두고 기말에 평가 안 하는 방식 하면 계속 안 할 거고, 근데 기말 기준 환율이나 매매 기준율로 우리가 계산하겠다라고 하면 계속 해야 돼요. 그럼 단순하죠. 근데 얘는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니까 회사가 계속 그 금액으로 평가를 안 하고 대국의 매입률로 평가하거나 아니면 평가하기로 해놓고선 평가를 안 해요. 사실 평가하기로 해놓고선 회계장부에 제대로 평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걸 이제 쓰는 양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점은 그게 기준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세법에서도 우리가 그 외화자산 평가는 우리 양가로 이번에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를 할 거예요.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만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화폐성 비화폐성 적혀 있는데 비화폐성에 적혀 있는 선급금이나 아니면 선수금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는 평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면 얘네들은 제외시켜 버려야 돼요. 얘네들은 자, 비화폐성은 제외시켜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3번에 보시면 외화자산 부채 평가인데 자, 내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게 첫 번째가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한다라고 하면 이 말은 기말에 평가 안 하고 발생한 날 환율로 그냥 계속 가겠다고 신고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3년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 매매 기준율이라고 표현하는 게 기준 환율이나 최종 환율들을 칭하는 통칭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하겠다고 신고하면 법인세법 신고하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외화채권 채무의 상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거는 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장부상의 금액하고 우리 세법이 장부에 적혀 생각하고 있는 외환산이익, 환산손실하고 차이가 있으면 조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걸 전부 다 원화로 환가를 하게 되면 다 추인될 거예요. 이제 그 외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로 두게 될 거예요. 근데 표현할 때에 이제 가산조정, 차감조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보시면 자, 외화가 있는데 외화를 환산해서 원화로 써요. 자, 우리가 자, 장부에서 자, 지금 제가 쓸 건 기중 기말이 있는데 장부에 100만 원 적혀 있는데 기말 환율 봤더니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장부에서는 외화 환산 이익을 20만 원을 인식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세법이 봤더니 자, 기준엔 똑같이 100만 원인데 우리 기준 환율이 140원인 거예요. 140만 원. 그렇다면 세법은 외화 환산 이익을 40만 원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20만 원을 더 높여 줘야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으로 우리는 입금산입 외화 환산 이익이다 20만 원 유보 발생으로 처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유보 발생으로. 자, 그런데 자, 이번에 반대로 외화 환산 이익이 일어나고 있는 건 똑같은데 자, 이번에는 그냥 안 지우고 비교해 보게. 자, 얘가 1번이라고 보면 자, 이번에 2번으로 회사 세법상 장부에서 100만 원인데 기말 매매 기준율 봤더니 110만 원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은 외화 환산 이익을 10만 원이다라고 해야 된다 보는데 회사는 20만 원으로 처리했죠. 그러면 10만 원은 외화 환산 이익이 아니야라고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정은 입금 불산입 외화 환산 이익 10만 원이다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에 대한 이야기라고 가산 조정인 게 아니고 회계 장부에서 평가한 금액하고
세법이 평가하는 금액하고 이거 가지고 하는 거지 이 용어를 따라다니시면 안 돼요. 가산조정, 차감조정을. 그죠? 지금 회사가 20이라고 했는데 세법이 생각하는 게 40만 원 이익이면 20만 원 가산조정하는 거고 세법이 생각하는 게 10만 원 이익이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너 이만큼 이익 아니야 라고 해서 차감조정이 입금불산입을 처리할 거기 때문에 얘가 환율이 올라서 자산이라고 봤을 때 올라서 이익이라고 무조건 가산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점은 이것만 정확하게 먼저 잡으시고 그 다음 기준점이 뭐냐면 자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에서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열어보시면 자, 우리는 통화손도 통화수합은 다룰 게 아니라서 여기 외화자산, 외화부채만 다룰 건데 자, 지금 여기 외화자산, 외화부채 쓰는 이 전부 다 있죠. 여기에 뭐 장부가액, 평가금액 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세법상 장부가액이고 평가금액이에요. 한마디로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여기 쓰는 거예요. 회계상이 쓰는 거는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장부도 세법상의 장부고 이 평가금액도 세법이 평가할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금액은 얘는 무조건 그냥 기말매매 기준일 수밖에 없어요. 세법은 이걸로 평가해야 되는 것만 지금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 장부가액도 회계장부가액이 아니고 세법상의 장부가액 모두 다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회계장부에서 회계 처리한 거 있죠? 그거는 여러분이 문제지에 따로 적어놔야 돼요. 문제지에 따로 적어놔야 되고 여기에 입력하는 거는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입력한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일단 장부가액 하면 회계장부께 생각이 나죠. 근데 얘는 세법장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회계장부 거는 왜 적어두라고 했냐면 우리 외화자산하고 그리고 외화부채하고 하고 나면 평가손익 조정해야 되는 거하고 이렇게 나올 건데 이때 당연히 장부가격하고 평가금액 차이가 평가이익이야 평가손실이야 라고 아래쪽에 나오겠죠. 그러면 이 금액하고 지금 여기 있는 자산에 있는 이 금액하고 순액 계산한 거와 그리고 회계장부에 처리한 거에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의 순액하고 이 두 개의 차이를 갑지에서 여기에다가 써주는 것만 한번 쓸 거예요. 여기 갑지에 회사 손익금 계상액 쓰는 거 있죠. 그럼 여기는 지금 2번은 세법상 우리 외환산이익, 외환환산손실의 순액이고 여기는 회계장부상의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이 들어올 거예요. 회계장부상에 여기는 그러면 세법상 거는 우리 을지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회계상은 지금 쓰는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내가 외환산 이익 20만 원이야. 외환산 손실 얼마야? 라고 적어놓고 순액 만들어서 여기다 써줘야 돼요. 손실이 많으면 마이너스, 우리 이익이 많으면 플러스라고 여기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가 처리한 것도 따로 옆에 써줘야 되지 아니면 앞에서 조정 다 해놓고선 여기 와서 또다시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처음부터 계산할 때 적어놓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자, 이 소식은 이게 전부 다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입력 하나 해볼게요. 505페이지에
외화자산 부채는 여기 있죠. 자, 부채인데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이고 외화 금액이 5만 달러, 발생할 때 장부 금액이 5천만 원이었고, 그럼 달러당 1,000원이었네요. 단기 회사 적용 환율은 1,050원이고 장부에는 이 금액이 적혀 있어요. 꼭 시험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 짓을 매매 기준율로 하면 될 걸 엉뚱한 걸로 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외화자산 부채 평가 방법으로 3년도 정료일 현재의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하였다. 우리 3년도 정료일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이걸로 평가하겠다고 세법에 신고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계산 시 임의로 환율을 적용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화 평가 차손익을 인식하였다. 과거에 발생한 환율 조정 차대 개정은 없다. 자, 이게 내일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건 내일 거고. 자, 그럼 자, 이거 가지고 자, 외화 부채로 가서 자, 외화 종류는 자, 여기에서는 그냥 US 달러라고 쓰시고 K랩에서는 F2번에서 미국이라고 쓰는데 얘는 그런 거 안 해요. 자, 외화 금액은 5만 달러고 자, 올해 발생한 거죠. 얘는 지금 분위기가 지금 문제에서 미스난 게 뭐 올해 발생했어야 돼요. 그러면 올해 장부 금액인데 제가 방금 1,000원이겠죠 라고 말한 이유가 장부에 발생했을 때에 5천만 원인데 우리가 외화 금액이 5만 달러니까 이거 5만 달러니까 발생 시 환율이 1,000원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는 세법상 장부든 회계상 장부든 발생할 때 환율로 쓰는 건 시작은 똑같겠죠. 오늘 거면 올해 거면 그러면 여기는 달러당 1,000원이라서 5천만 원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말 매매 기준율로 1,100원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것 부채가 5천만 원이었는데 5,500만 원 되어서 500만 원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회계 장부에는 지금 얼마라고 적어놨죠? 외화 환산 손실을 얼마라고 했죠? 250이란 거 알겠나요? 250이라는 거 이해가시죠? 자, 근데 그게 계산이 안 될 때는 썼다 지우면 돼요. 저는 내일 할 때는 계속 썼다 지울 거예요. 지금 이 아래 거는 회계장부예요. 회계장부는 1,050원으로 인식했으니까 250 인식한 거잖아요. 이해가셨죠? 그럼 지금 회계장부는 250인데 세법이 500이라 생각했으면 250만 원만큼 더 손해야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250만 원만큼 더 손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는 라인 지우고 조정 등록 가서 더 손해야라고 하니까 차감 조정에 가서 얘는 외화 장기 차입금 250만 원 더 손해다라고 쓰고 얘는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아셨죠? 아셨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얘 하나밖에 없으니까 갑지로 가면 지금 우리 외환산 소실 세법이 생각하는 건 앞 서식에 썼으니까 순액으로 나오는 거고 그럼 하나뿐이니까 마이너스 500이고 그럼 방금 회사는 얼마로 인식했다라고 했죠? 그렇죠. 250이니까 손실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50이다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50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 조정한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의 순액이 이 금액이다 나오고 우리가 조정했던 금액도 정확하게 이 금액이 나와야 돼요. 금액이 여기는 기본 예제라서 자 이걸 본 거고 자 우리 녹색책 기본 예제 풀고 끝내면 되겠죠? 교재 496페이지. 이런 내용은 앞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앞에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자, 그럼 9200번에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를 들어가 보면 자, 앞에 스마트 A하고 차이는 자산 부채를 탭이 아니고 위아래로 나눠둔 거예요. 위아래로. 그리고 여기도 당연히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가액 평가 금액이 적혀 있는 거예요. 세법상에. 그리고 환율 조정 차제 등 갑지에서 회사가 우리 외화 환산한 금액의 환산이익 환산손실을 순액으로 해서 여기에다 써줄 거예요. 그럼 얘도 똑같죠. 우리 통화손도 통화수합은 안 할 거라 그랬으니까. 자 그럼 우리 아래 문제를 보면 자 1번은 대여금의 장기 대여금 얘 문제 없죠. 자산인데 3만 달러인데 발생이 오래 했고 그럼 얘가 발생이 오래 했으면 우리 장부 금액이 이날 기준으로 이 금액이 적혀 있겠네요. 그런데 기말 장부 가액은 회계 장부상이니까 세법이 생각하는 금액은 모르겠죠. 아래 차입금도 먼저 계정 과목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적혀 있고 둘 다 발생했고 발생할 때 금액이니까 나눠주면 다 환율 나올 거니까 잠시 후에 환율 쓰고 이것도 회계 장부상의 장부가액이니까 자 아래 12월 31일 기준 환율은 달러당 970원이에요. 그럼 세법은 이걸 원하는데 기말 장부가액은 1달러당 1000원으로 평가했대요. 회계 장부는 1000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다 공만 3개씩 붙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입력을 하면 장기 대여금은 자산이니까 자 여기에서 F2번 눌러서 미국이라고 쓰고 외화 금액은 3만 달러고 자 발생할 때 적용 환율은 우리가 장부가액이 3,150만 원인데 3만 달러니까 1,050원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1,050원이다 쓰면 3,150만 원이 나왔네요. 자, 그럼 여기 평가할 환율은 얼마라고 써야 되죠? 무조건 우리는 기말 매매 기준율 혹은 기준 환율, 제정 환율 이걸 쓸 거예요. 그럼 970원이겠죠? 세법은 이걸로 하기를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니까 이걸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환산 소실 240이라는 거네요. 다음 우리 차입금에 와서 또 미국 US 달러에 5만 달러인데 자 발생할 때 5,200만 원인데 5만 달러면 달러당 1,040원이었네요. 이때는 달러당 1,040원 쓰면 5,200만 원이고 자 그럼 적용 환율은 얼마죠? 당연히 위랑 똑같을 수밖에 없죠. 세법이 생각하는 거니까. 다음 또 똑같이 US 달러에 2만 달러고 2,100만 원이니까 1,050원이었네요. 그리고 970만 원이다. 자, 하셨나요? 자, 이 서식에는 이
탭에는 이 금액만 남아 있어야 돼요. 이 금액만 세법이 생각하는 것만. 자, 그럼 얘는 작성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회사가 장부에 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려고 자 볼게요. 아래 쓰고 지울 거예요. 자, 회사는 지금 3만 달러에 이렇게 발생한 거를 기말에 1,000원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1,000원으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실을 150만 원만 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법은 240만 원을 원하는 거죠. 그러면 90만 원 더 손해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얘 조정할게요. 먼저. 자, 이건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외화 장기 대여금 금액 90만 원 더 손해야 유보 발생 송금 산입 외화 장기 대여금 유보다. 왜 90만 원 차감 조정했는지 이해가셨죠? 회사는 150 했고 세법은 240만 원 손해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다음 아래 부채에서도 볼게요. 자, 위에 거에 5만 달러부터 보면 5만 달러인데 1,040원인 걸 회사는 1,000원으로 평가니까 2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했죠. 근데 세법은 35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만 원만큼 더 이익이야라고 해줘야 되겠죠? 이해가셨죠? 그러면 가산 조정에 와서 외화 장기 차입금 금액 방금 얼마 더 얘기였죠? 150만 원. 자, 15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장기 차입금 유보다. 또 우리 이 두 번째 거 보면 이 4번에 쓰면 2만 달러인데 1,050원 여기까지는 올해 발생했을 때 똑같은데 달러당 1,000원으로 하니까 얘는 장부에 외화 환산 이익을 100만 원이 적혔는데 세법은 160만 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얘가 지금 장부가 쓴 거잖아요. 그러면 60만 원 더 이익이야라고 해야 되겠죠. 그럼 조정 등록 가서 외화 단기 차입금 60만 원 유보 발생 입금 산입 외화 단기 차입금 유보다. 지금 우리 조정한 게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지금 먼저 자산에서 얘하고 둘이 차이 있죠. 위에 게 세법이 생각하는 거, 아래가 지금 회계장부에 쓴 거 1,000원짜리로 써서 비교해 보려고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래 부채도 세법은 350만 원 이익이라고 했는데 회사는 200만 원 이익이라 그래서 150만 원 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가산 조정해 준 거고, 또 세법은 160만 원 외화 환산 이익이라 그랬는데 장부에 100만 원 외화 환산 이익만 계산했기 때문에 60만 원 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가산 조정해 준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럼 이제 지우기 전에 이렇게 많이 썼다면 이렇게 썼다 지우는 건 제 스타일인데 제가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150 플러스 200 플러스 100 이걸 순액으로 쓰면 플러스 150이죠. 얘들이 합치면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얘가 마이너스 150이니까 외환산 이익 300 환산 손실 150이니까 회계장부상의 외화 환산 손익 순액은 150이죠. 플러스 150만 원. 이거 계산한 이유가 여기에 150만 원 써줘야 되니까. 아니면 이거 계산할 때마다 옆에 적어두란 이야기예요. 안 적어두면 또 계산할 거죠. 결국은 여기 와서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얘가 외환산 이익 얼마 했지, 환산 손실 얼마 했지 또 계산해야 되니까 자, 이를 써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 썼으면 이제 지워야 돼. 안 지우면 틀려요. 당연히. 자,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는데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거에 대한 얘 둘이의 순액이 지금 이 금액이죠. 지금 얘는 자동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내가 조정한 거 잘했는지에 대한 마지막이 얘 둘이 차이가 결국은 가산 조정 120만 원이 순액으로 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세무 조정했던 거 보면 지금 가산 210만 원 조정했고 150, 60에서 그리고 차감 조정 90 했으니까 순액으로 하면 가산 120이니까 그러면 우리 조정한 값하고 이 값하고 정확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 외화환산 그 외화자산 평가 손익 조정 명세서가 저하고 같이 풀 때는 풀다가 기준 잡으면 쉽다라고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기준점이 흔들려 가지고 이상해진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한 기준점을 좀 정확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내일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꽤 많이 나오니까 내일 저와 같이 또 문제 풀어보면서 이것도 보도록 할게요.